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미혼모예요.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미혼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느 여자들처럼 신혼의 단꿈을 꾸는 예비 신부였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된 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라니까요. 몇 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이 있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었는데요. 그때 그 대국을 보고 저는 바둑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프로 기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취미생활로라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둑을 배우러 집 근처 바둑학원을 찾아갔는데 글쎄 학원에 죄다 초등학생들 뿐이지 뭐예요. 어른 체면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배우기는 좀 그래서 발길을 돌려 나왔어요. 이러다 바둑판을 사들고 경로당을 찾아가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죠. 아쉬운 마음에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부서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둑학원은 뭐하러 다녀? 바둑 동호회에 들어가면 되지. 바둑도 배우고 같이 대국장도 다니면 좀 좋아. 그러다 마음 맞는 사람 만나면 연애도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 그 자리에선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둑을 배울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다 싶었죠. 그래서 바둑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동호회 카페 게시판을 보니 그 주 주말에 정기 모임이 있다고 하길래 잔뜩 기대를 하고 첫 정모에 나갔죠. 그런데 글쎄 정모가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가 아니지 뭐예요. 저는 대학 동아리처럼 선배들이 신입 회원들한테 바둑도 가르쳐주고 회원들끼리 바둑도 두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바둑은 뒷전이고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 게 고작이더라고요. 물론 술자리 대화는 온통 바둑 얘기뿐이었지만 포석은 물론 행마가 뭔지도 모르는 저로서는 딴 나라 얘기 같았어요. 그렇게 첫 정모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이후 동호회 정모에 나가지 않았어요. 술도 못 마시는 저로서는 술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자리에 가자고 회비까지 내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간은 흘러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박정훈 씨요? 알고 보니 바둑 동호회 총무더라고요. 지훈 씨가 가입만 해놓고 정모 이후 안 나오길래 전화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저는 동호회 활동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이유를 대곤 탈퇴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남은 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나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서 됐다는데도 그럴 순 없다며 굳이 만나자며 저희 집 근처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똥 밟았다 싶었죠. 팔자에 없는 바둑 한번 배워보려다 귀찮게 됐다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총무는 기어이 저희 동네까지 왔고 잔뜩 짜증이 난 저는 추리닝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약속 장소로 갔어요. 다시 동호회에 나오라고 회유하려고 온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맙소사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정모 때랑은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시 동호회에 나가 봐라?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맨 얼굴로 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비비크림이라도 바르고 나올걸.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괜히 제가 귀찮게 해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오겠다고 한 건데요, 뭐. 그나저나 화장기 없는 얼굴이 훨씬 예쁘시네요. 남자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빈말이라도 예쁘단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려던 마음을 바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니 총무도 동호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바둑도 두고 바둑 이야기도 나누려고 가입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술판으로 변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대충 알 것 같다나요? 그때까지도 저는 속으로 동호회에 계속 나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저 혹시 괜찮다면 제가 바둑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기력은 얼마 안 되지만 기초적인 건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전 이게 웬 떡이냐 했어요. 이런 훈남이 바둑을 가르쳐 준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바로 콜을 외쳤죠. 그럼 퇴근하고 매일 밤 8시까지 사이버 오땡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초대장 보낼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훈남 동호회 총무한테 바둑을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 대충 가르쳐주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화전부터 포석, 행마, 사활까지 엄청 꼼꼼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채팅창으로 설명을 해주고 바둑판에 그때그때 실현을 해주는 방식이라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진도도 빠르고 이해도 잘 되었어요. 그렇게 3개월가량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그에게 바둑을 배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사심이 발동해서 종종 채팅창에 개인적인 걸 물었고 그건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바둑 강습을 빙자한 채팅 연애나 다름없었어요.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도 제 기력은 꽤 많이 늘었고 그와 바둑을 둘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어요. 상대에 대한 마음은 그보다 더 커졌고요. 그러다가 고마워서 밥이라도 사겠다는 핑계로 만나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작정하고 문자를 보내려는데 때마침 총무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주말에 시간 되면 종로에서 만나자고요. 그 문자를 받고 저는 침대 위에서 방방 뛰며 환호했어요. 그리곤 그러자고 단문을 보냈죠. 그렇게 우리는 종로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작정하고 잔뜩 꾸미고 나갔죠. 지난번 생얼은 기억에서 싹 지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종로 2가에 도착해보니 데이트 상대를 기다리는 남녀들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는 단박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당연하죠. 단연 돋보이는 외모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 남자가 내 남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가갔어요. 그런 저를 보자 총무는 환하게 웃더군요. 그 미소가 정말 좋았어요. 총무는 저를 보자 대뜸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 앞이었죠. 총무는 다짜고짜 제 손을 끌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을 힐을 신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기원이었어요. 그만큼 배웠으면 실전도 해봐야죠. 진 사람이 밥사기예요. 총무는 신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면 저는 내가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한 거야? 싶더라고요. 이 남자 머리엔 오로지 바둑뿐이었는데 내가 김칫국을 마셨구나 싶었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들 사이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숨 고를 틈도 없이 젖바둑을 시작했어요. 하수를 상대로 설렁설렁 더 줄 법도 한데 이 남자는 좀처럼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넷 18급을 상대로 대마를 35개나 잡아가며 맹렬하게 공격을 하지 뭐예요. 그쯤 되니 저도 승부욕에 불타서 이를 악물고 전투바둑으로 응수했죠. 결과는 총무의 2집 반 승이었어요. 복귀를 하는 내내 내가 왜 이 돌을 여기에 뒀을까 후회를 하면서 패배를 곱씹다 보니 확 열이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아주 귀에 걸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세요? 6단이 고작 18급 상대로 이겨놓고? 저는 가자미 눈으로 툭 내뱉었어요. 그제야 제 기분을 눈치챈 총무는 사과를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상대가 고수든 하수든 최선을 다해 바둑을 두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대 기분을 생각해서 대충 더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야말로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이 남자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바둑을 두는 내내 남자는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장구하는 저를 기다려주었고 대국이 재미없었을 텐데도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진지하게 임했거든요. 저를 그만큼 대접해 주었던 거죠. 죄송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내기에 져서 밥을 사면서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처음이었죠.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는 내내 우리는 바둑 얘기를 했어요. 3개월 만에 만났는데도 매일 밤 넷에서 대화를 했던 탓인지 낯설지도 않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기원에 들러 바둑을 뒀어요. 바둑을 두는 걸 수담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마주 앉아 말없이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행위요. 그래서일까요? 그이와 바둑을 두면서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1년 가까이 수담을 나누던 우리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제야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회비는 핑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제가 눈치챌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을 몰라주길래 바둑을 가르쳐주겠다는 핑계로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갔던 거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제가 참 눈치가 없었어요. 남친의 때늦은 이실직고를 듣고서야 알게 됐으니 말이죠. 알았다면 진작 사귀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2해 뒤 여름, 저는 임신을 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이라 임신 테스터의 빨간 2줄을 보곤 살짝 겁이 나긴 했지만 이 남자라면 책임감 없이 외면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임신 소식을 들은 그는 당장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평소 실리 바둑을 선호하던 그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건 따지고 보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지 모른다며 차라리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안심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 임신 소식에 처음엔 조금 놀라신 것 같았지만 이내 잘 됐다시며 제 몸부터 걱정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같은 여자라 그런가 제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주셨죠. 아무래도 결혼식은 출산 후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예쁘게 몸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은 임신 초기라 티도 안 나고 드레스를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출산으로 미루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만 임신 초기엔 조심을 하는 게 좋아. 결혼 준비하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너도 태아한테도 좋을 게 없지. 결혼식에 언제 하든 뭐가 문제겠니? 네 몸 건강한 게 우선이지. 그때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비록 내 부모님은 아니시지만
나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능구렁이 같은 속내를 모른 채 말이죠. 친정 부모님께 어머님 뜻을 전했더니 맞는 말씀이라시며 식은 출산하고 천천히 하자는데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결혼식을 미룬 채 남편이 살고 있던 전셋집에 저희 쪽에서 혼수를 채워서 바로 신접살림을 차리기로 했어요. 자기야, 식은 미룬다 쳐도 혼인신고는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혼인신고서만 작성해줘. 보증인도 필요하니까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임신한 저를 대신해서 혼인신고와 의료보험은 남편이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만 채워서 남편한테 혼인신고서를 주었죠. 그렇게 결혼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우린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트러블 없이 정말 순조롭게 모든 일을 끝냈어요. 이제 남은 건 회사 일을 정리하고 태교에 힘쓰는 것뿐이었죠. 임신 5개월 차에 들어서자 몸도 예전과 다르고 입덧이 심해서 저는 계획보다 일찍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맡고 있던 업무가 사무실보다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 몸에 무리가 많이 갔거든요. 대학 졸업 후 처음 들어갔던 제 첫 직장이었기에 퇴사하는 날 눈물이 많이 났어요. 다닐 땐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이곳을 영영 떠난다니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니 이런 이별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며 사원증을 반납하고 짐을 챙겨 나왔어요. 퇴사 후에는 집안 살림과 태교에 힘쓰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가장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출산이 코앞에 닥쳤어요. 저는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서 미리 목욕을 해두고 짐가방도 싸두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이슬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남편 차를 타고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친정엄마한테도 연락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진통이 길어지면 어쩌나 내심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통이 빨리 와서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도 하시기 전에 출산을 했지 뭐예요. 비록 진통 시간은 짧았지만 통증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통증에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거든요. 아이를 낳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엄마한테 좀 더 잘하는 건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출산 후 부모님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특히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에 엉엉 울었다니까요. 이래서 여자는 애를 낳아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하는구나 싶었죠. 시부모님은 오후 늦게 병원에 오셨어요. 아버님, 어머님은 그동안 수고했다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아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니? 친정 어머님이 해주신다든? 아니요, 그냥 조리원 들어가려고요. 엄마도 힘드신데 그게 나을 것 같아서요. 게다가 요즘 조리원에선 수유교육이랑 산모 몸매 관리도 해주거든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뭐? 아니, 애 젖 먹이는 게 뭐라고 그 돈을 들여 조리원에서 배워? 그리고 살이야 때 되면 다 빠질 텐데 몸매 관리는 또 뭐고? 얘, 돈 그렇게 막 쓰는 거 아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 둘도 없이 살갑던 시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으로 정색하시며 제가 헛돈을 쓰는 것처럼 나무라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사부인이랑 얘기를 좀 해야지. 안 되겠다. 요즘 애들은 정말이지 돈 무서운 줄 몰라서 탈이라니까.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반강제로 산후조리를 떠넘겼고 저는 엄마 도움을 받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저 때문에 잠도 설치시며 미역국 끓이고 손주까지 돌보시는 엄마를 보니 가슴이 아파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몸 편하게 마음고생보다는 차라리 몸고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아이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 한대서 남편이 회사 간 사이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을 찾아갔는데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네? 제가 아직 미혼이라고요? 글쎄, 혼인신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출생신고하려고 구청에 갔더니 내가 미혼으로 나오더라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당황하더니 지금은 업무로 바쁘니까 이따 집에 가서 설명해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내내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혹시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건가? 처음부터 유부남인데 날 속인 건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의심스러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저한테는 분명히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퇴근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그리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인사불성이 된 상태라 제 물음에 답할 상황이 못 됐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침대에 눕혔죠. 차라리 내일 아침에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묻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그리곤 혼인신고를 안 한 이유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깜빡했어. 아니, 깜빡할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혼인신고를 깜빡해요? 게다가 왜 거짓말까지 하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우물쭈물 거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돼?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엔 정부 지원이 좋아서 미혼모 가정엔 지원이 많다더라고. 기왕이면 누릴 건 누리면 좋잖아. 우리 실리적으로 생각하자, 응? 아니, 이게 무슨 개벽다귀 앓는 소리래?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되물었죠. 그럼 나보고 미혼모로 살라는 거야? 내 말은 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원 받을 거 좀 받고 나중에 천천히 혼인신고해도 늦지 않을 거란 얘기지. 처음에 엄마가 그런 소리 할 때 나도 어이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은근히 실리적인 판단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반대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천천히 형세 판단을 좀 해봐. 이 미친 인간은 지 아들을 미혼모 자식을 만들라며 저를 설득하지 뭐해요. 너 아주 미쳤구나. 넌 네 아들을 두고도 실리를 따지니? 왜? 그럴 거 차라리 부잣집으로 입양을 보내라 그러지.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실리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아빠란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너도 그렇고 자기 손주 미혼모 자식 만들라고 한 네 엄마도 똑같아. 어디 이런 개 막장 같은 인간들이 있어? 나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아. 어차피 네 호적에도 없는 아들이니까 엄마인 내가 데리고 살 거야. 넌 잘난 네 엄마 말 듣고 잘 살아봐. 그 길로 저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어요. 막상 나와보니 애를 데리고 갈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엄마를 보자 울음부터 터져 나왔죠. 그리곤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부모님께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셨죠. 엄마는 손주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연신 땅이 꺼져라
한숨만 뿜어대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배를 눌렀고 엄마는 물바가지를 뿌리며 욕을 퍼부으셨어요. 아빠는 단호하게 돌아가라고 하셨죠. 결국 남편은 제 부모님 기세에 눌려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제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가 안방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땅 문서를 내주시며 물려줄 일정 부분을 오빠들 몰래 제 명의로 돌려놨으니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팔아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마음을 굳히신 모양이었어요. 딸을 미혼모로 살게 하더라도 다시는 그 집 식구로 살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손주 찾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엄연히 내 아들 자식인데 누구 맘대로 애를 데리고 갑니까? 싫다고 집 나간 며느리는 필요 없습니다. 내 손주만 내놓으세요. 여자가 혼자서 무슨 애를 키운다고? 직장이 있습니까? 막말로 돈이 있어? 돈도 없는 게 어줍잖게 모성애 펼칠 생각 말고 실리를 따져봐. 대책은 있니? 괜히 법정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내놓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제 아들만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돈이 없어요? 재산으로 치면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몇십 배는 더 있을걸요? 저는 땅 문서를 펼쳐 보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너랑 헤어진 기념으로 아빠가 주신 땅이야. 며칠 전에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서 30억은 좋게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 요즘 그쪽 지역이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엄청 땅값이 올랐거든요. 당신은 재산이 얼마나 돼? 전세 보증금도 거의 은행 대출이지. 그런 주제에 어디서 돈 타령이야. 그리고 어머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법정에서 망신당할 사람이 어떻게 접니까? 당신 아들이지. 제 자식을 미혼모 아들 만들자고 하는 인간을 법이 구제해 줄 것 같아요? 당신들 이거 엄연히 범법행위야. 내가 신고하면 처벌받는다고. 어쩜 이렇게 무지한지 몰라. 바둑 형세 판단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인생 형세 판단은 안 되니? 그렇게 실리적인 거 따지더니 뭐가 실리적인지 판단이 안 돼? 지금 당신들은 납작 엎드려 싹싹 빌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게 상책이야. 어딜 와서 까불어 까불긴. 어차피 안 살기로 작정한 김에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뭘 잘못 먹었나 누나를 막 굴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끌어잡고는 눈물씩이나 흘리는 거예요. 황당해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아가,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잠깐 노망이 들었었나 보다.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철없는 애미가 고집을 부리니 그저 장단이나 맞춰준 것을. 그러니 마음 풀고 용서해다오. 미워하려거든 날 미워해. 내 아들이 무슨 죄겠니? 그러니 지난 일은 모두 잊고 못 치른 결혼식 제대로 치르고 다시 시작하렴. 너도 미혼모로 살고 싶은 건 아니잖니? 어머니가 저자세로 나오자 남편은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할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이 임신했다니까 결혼식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좋아하더니 무슨 결혼식? 어차피 돈벌이도 못한다고 헤어지라며. 나보고 어쩌라고 자꾸 말을 바꿔? 아, 난 몰라.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 이놈 새끼야. 지금 30억이 눈앞에서 날아갈 판인데 이혼은 왜 해? 아우, 그 머리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것까지 엄마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제야 남편은 형세 판단이 섰는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어찌나 가증스럽고 치가 떨리던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우리 애 똥기저귀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곤 남편 얼굴에 팍 던져버렸죠. 쇼하지 말고 당장 나가. 니들한테는 우리 애 똥기저귀도 사치야. 좋게 끝낼까 했는데 당신들 꼴을 보니 인간이 되긴 글러먹은 것 같아. 안 되겠네. 집에 가서 기다려. 사실혼 관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랑 혼인신고도 없이 정부 보조금 사기치려고 했던 것까지 모조리 고발해서 소장 보낼 테니까.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 평생 변치 말고
지금처럼 똑같이 살아, 쓰레기들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곤 변호사를 찾아가 위자료 청구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그 밖에 경찰의 사기건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고소 고발했고요. 행복한 산모에서 하루아침에 미혼모가 된 저는 여전히 친정에 머무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클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고 부모님께 기대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주신 그 땅은 원래대로 오빠들과 공평하게 나눠 가질 생각이에요. 혼자 된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 뜻은 잘 알지만 그래도 한 거 없이 혼자 먹으면 체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전 남편과 시모가 찾아왔을 때도 땅 자랑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도 막말을 해대길래 홧김에 지른 건데 그걸 이렇게 모자가 덥석 물 줄은 몰랐네요. 하여간 그 덕에 결혼식 비화며 남편이 마마보이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 이것도 돈의 힘이라면 힘이겠죠. 숫제 구멍 속에 빠졌던 인생은 구했는데 앞으로의 인생은 좀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아이와 둘이 살아갈 일이 걱정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절망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젊고 부모님 덕분에 땅도 있으니 형세가 그리 불리하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애 낳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역시 엄마니까요. 힘내서 또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